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트럼프 이야기. 네 뭐 지금 뭐 무슨 트럼프지 뭐. 트럼프의 시대가 됐으니. 트럼프는 마음이 어떨까? 트럼프와 삶을 바꾸고 싶어요. 어때요?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요. 돈도 그러니까 많고 뭐 대통령. 돈도 많고 미국 대통령인데 78세야. 네. 본인은 지금 돈도 없고 대통령도 아닌데 그래도 50. 50대야. 야. 야.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꿔줄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네. 아닌 것 같죠? 그래. 이게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젊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네. 자, 트럼프가 하여튼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관세를 뭐 높게 매기겠다. 그래서 특히 뭐 이런저런 나라들뿐 아니라 멕시코도 왕창 매기겠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김상훈 기자님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트럼프 관세 다시 뭐 돌아왔죠. 많이 올린다. 네. 뭐 사실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기도 하죠. 예. 일기 행정부 때도 그러했고, 근데 지난 일기보다 훨씬 더 매운맛 정책을 뭐 줄줄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뭐 피하 식별하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10에서 20% 포인트의 관세를 추가로 더 매기겠다. 그래서 원래 관세가 2%였다. 그러면 12%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한테는 60% 포인트를 더 얹겠다. 중국 예.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최근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멕시코를 우회해서 중국산 싼 전기차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되게 팽배해요.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중국 전기차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 그거를 우려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비자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싼 게 들어오면 좋지 뭐. 내가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좋죠. 많아지니까. 근데 어쨌든 200%를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2000%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떠오르는 대로 막 던지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3번째가 이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는데 예.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한테는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걸 매기겠다. 하여튼 관세를 맞습니다. 적자니까 좀 더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보편적 관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생소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이 네. 조건은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관세 한다는 건 알겠어요.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러면 그냥 매기려면 다 매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늘부터 그냥 10% 관세 매길래. 중국은 자 이제부터 너희는 2000%야.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헌법에서 관세 정책, 통상 정책의 권한은 다 의회에 있다라고 권한을 주어놨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은 행정부잖아요. 예. 행정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건데 그거는 뭐 행정명령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예. 이제 법으로 이제 행정부에게 위임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잠깐 예.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의회에서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게 헌법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관세법, 그 다음에 34년에 상호관세법, 그리고 1962년에 무역확장법, 이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974년에 무역법, 그 다음에 1977년에 비상경제수권법, 이게 오늘 주인공쯤 되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특정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이렇게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관세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가 뭔데요?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 일기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무역 확장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 철강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상품인 건데 중국산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싼 철강과 알루미늄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철강과 모든 알루미늄의 25%랑 10%의 고유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무역 확장법에 있는 조항을 근거로 그냥 행정명령을 발동을 한 거죠. 요거는 안보 관련이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무역법 조항에는 불공정하게 무역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조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중국에 많은 관세를 매겼고 그것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사실 이 보편 관세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어쨌든 말씀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법의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그 보편적 관세라고 하는 게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 거기에는 FTA 조약을 맺는 국가도 있을 테고 우방국도 있을 테고 동맹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게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 부과 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왜 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금태환이라고 하는 걸 중지할 정도로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적성국 교역법이라고 하는 법을 근거로 너희들 다 적이야. 그 적성국 교역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전시 또는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관세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역 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법에 따라서 관세를 10%씩 한꺼번에 다 올려요. 그 법에는 있지만 그냥 비상사태 선포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비상이라고 생각해. 하고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냥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도 다른 나라 기업들이 소송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 기업이 아마 소송을 했던 것 같던데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그냥 관세 특허 항소법원이라는 곳에서 그 닉슨 대통령이 법률의 근거로 한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닉슨이 맞다라고 해서 닉슨의 손을 들어줬는데 근데 다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항구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4개월 동안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 악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1977년에 법을 바꿔요. 그래서 전시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너무 막 남발하지 마라. 뭐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에만 할 수 있게 법을 바꿨는데 문제는 1977년에 그리고 법을 바꾼 그 해에 비상경제수권법이라는 걸 또 만들거든요. 근데 이 법이 적성국 교역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나쁜 놈이면 우리는 할 수 있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행정명령 발동을 해서 관세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 관세라고 하는 게 당장에 할 수 없는 일일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일기 행정부 때 그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를 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이 통상정책의 브레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제 비상경제수권법을 활용을 해서 당장이라도 행정명령 발동해서 보편적 관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거기도 똑같은 그 법적 근거가 이런 거예요.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걸 근거로 뭐 수출 통제나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을 의회 승인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로버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그 통상법으로도 되게 유명한 전문가거든요. 어거지를 쓰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뭐 법을 바꾸려고 해도 지금 뭐 대통령만 트럼프가 당선된 게 아니고 의회도 다 공화당이 장악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상원은 장악했고 하원은 이제 끝나게 되면 곧 장악할 것 같은데 이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법 통과시키는 금방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보편적 관세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정책 강령에도 들어가 있어요. 당 강령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될 것 같다. 만약에 법의 근거가 부족하다 싶으면 의회를 통해서 빨리 법을 통과시키고 빨리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019년에 이 법을 통해서 한번 그 발동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보편적 관세는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너무 많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국제 비상경제수권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멕시코 수입품의 5%에 시작을 해서 25%까지 관세를 올린다라고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멕시코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관세율이 제로잖아요. 물론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되긴 합니다만 근데 이 FTA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근거해서 이제 세율을 높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우리가 대책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법을 행정명령 서명을 해놓고 발동을 안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예. 근데 다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죠. 이미 그 얼마 전부터 그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 내가 취임 100일 안에 내가 약속했던 모든 정책들을 다 실행시키겠다라고 약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마음만 보면 반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쟁이야, 무역 전쟁이야. 그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맞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 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법이 그 제정된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선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상사태라고. 예. 그래서 총 누적 건수가 69건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40몇 건쯤 됩니다. 39건이 이미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굉장히 뭐 다양한 영역에서 대통령이 이거 비상사태다라고 선포하면 그에 관련돼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져와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데 미국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 다른 나라 물건이 미국에 못 들어오는 불편함을 다른 나라가 뭐 겪는 건 마찬가지 알겠는데 네. 미국은 안 불편해요? 뭘 불편하게 한다는 할 거지? 것 같은데. 일단 당장에 관세를 올리면 그 물가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물가가 일단 올라가겠죠. 그리고 대체 못하는 게 꽤 있을 것 같은데. 엔드 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으로 물건을 잘 못 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나라들이 무역 흑자가 안 나거나 뭐 하여튼 그 나라로 달러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국이든 코리아든. 네. 그럼 그 나라 외환 시장에 달러가 적게 들어가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즉 위안화도 절하되고 코리아 원화도 절하되고 네. 절하된 상태에서는 보면 저 관세 내고 그냥 수출해도 받은 달러로 우리 직원 월급 주고 뭐 대충 되겠는데 하는 수준이 될 거고 환율이 상쇄할 수 그렇죠. 있다. 환율이 내려감으로써 이제 그 나라 통화들이 약세가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네. 그 관세 효과는 상쇄될 수 있는데 네. 특정한 국가만 너만 관세 매겨 이 친구야라고 하면 이제 그 나라만 좀 골치 아파지지만 좀 보편적으로 다 그러면 네. 그냥 달러만 강세되는 거 아닌가? 그거 좋아요 미국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본인들 입장에서 관세를 높이게 되면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관세를 단순히 높이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또 문제도 생기고 말씀처럼 종국에는 환율 때문에 상쇄가 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당장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어마어마한 세수가 들어와요. 아, 세수.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세수는 이게 미국의 초당적 기구죠. 이제 의회에 있는 책임 있는 연방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추정을 해놓은 수치인데 보편적 관세 10%를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2026년부터 10년 동안 2.5조 달러,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세수가 새로 거칩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3,500조예요. 예. 이 3,500조라고 하는 돈이 생기게 되면 이 세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감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 2017년도에도 똑같은 패키지 정책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관세를 올린다.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세수를 바탕으로 세금을 낮춘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 감세를 관세로 상쇄하겠다. 그렇죠. 부족한 세수를.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세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감세를 뭐 관세로 상쇄하든 아니면 감세를 하기 위해서 뭐 관세를 올리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017년도에도 똑같이 뭘 했었냐면 그때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고 그때 당시에 또 개인소득세율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세로 중국에 물리는 관세를 통해서 새롭게 걷어들이는 세금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됐고 연간 그다음에 세금 감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감세액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어느 정도 똔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하다 보니까 이 관세를 올림으로써 다른 나라 물건이 못 들어오게 하는 효과도 보겠지만 감세 효과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린다는 거죠. 만약에 매우 영리하게 2%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관세로 아니 그러니까 환율로 그 관세 효과가 상쇄가 되더라도 네.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걸 관세로 벌충만 할 수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카드 같지 저도 않은 그렇게 생각은 생각을 드네요. 합니다. 환율 효과만 따지게 되면 말씀처럼 상세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막대한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고 감세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면 또 미국 제품이 다른 나라 가서 팔릴 때 안 팔릴 테니까.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나라보다는 그 내수 시장만으로도 굉장히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실제로 그래서 2017년도에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정책 패키지를 놓고 본인 스스로 트럼프가 굉장한 자평을 합니다. 네,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책 때문에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체제를 일궈냈다. 그렇게 스스로 자평도 하는데 참 그 자존감이 강해. 예. 2% 같아. 그쪽도 지 잘났대. 근데 다만 미국 국내적으로 이런 비판은 있기는 해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효과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별로 효과가 다 다르지 않죠. 다르죠.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안 내고 안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줘도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근데 관세를 올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효과를 본다라는 미국 내부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관세를 올리고 감세를 하는 이 두 정책의 패키지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전부 다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럼 좀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이제 1기 트럼프 때 기억을 돌아보면 뭐 중국 뭐 이렇게 딱 타겟팅해서 주로 관세를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국하고도 서로 막 관세 전쟁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의 효용성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우리가 견제해야 돼. 뭘 어디를 견제해야 돼. 거기는 관세 왕창 올리자. 뭐 그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차별적으로 게다가 그 오늘도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뭐 멕시코 뭐 이런 데는 이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무관세 무슨 협정 같은 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하도록 하자. 근데 거기도 그럼 다 매긴다 하면 FTA 맺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며 거기는 매우 그래도 동맹국으로 가까이 같이 지내던 나라고 산업적으로 연관이 많이 돼 있을 텐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제가 산자부 출입할 때 그 한미 FTA 개정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FTA는 나의 치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뭐 이전에 맺었던 조약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인 걸로 저는 그 당시에는 느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굉장히 그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스스로 자평을 했다시피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정책 패키지로 뭔가 경제 정책을 써본 행정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시도였던 거죠. 그때 일부 관세를 올렸던 관세를 올리고 감세를 하고 이 두 개 한꺼번에 조합하는 게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게 굉장히 성공을 했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이걸 그러면 보편적 관세까지 더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고 이번에 그런 정책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냥 단순히 감세만 하게 되면 당장 어디선가 세수 벌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수 벌충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진 않죠. 경기를 뭐 살리고 싶어도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관세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세 정책과 관세가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았고 이번에는 그걸 더 훨씬 더 확장 적용해서 한번 해본다는 거죠. 확신범이 됐다. 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관세를 다 높여놓고 주요국들마다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슈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야 코리아, 니네가 지금 뭐 그 미군 주둔 비용 그 나 집권하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계약 다 5년치 해버렸더라. 하여튼 뭐 고생은 했는데 그거 한 3배로 올리자. 뭐 생각 있으면 얘기해. 그 이제 하나씩 던져준 다음에 들어주면 관세 낮춰주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아는 방식도 트럼프가 그런 방식의 정책을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보편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세수를 걷어들인 걸로 감세 정책을 하는 게 일단 기본 패키지인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국가들에게는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중국인 건데 중국은 10% 포인트 플러스에 60% 포인트를 더하는 거니까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중국산 제품이 이 정책이 실행이 되면 70%가 비싸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이 중국산 제품을 쓸 이유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산을 쓸 수 있겠구나.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항상 그 본인들이 집중을 했던 게 공급망을 다시 국내에 복원을 시키는 거고 공급망이 복원이 되려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산 제품을 사줘야 되는데 예. 비싸서 안 사줬으니까. 그러면 경쟁이 되는 제품의 가격을 높여버리게 되면 예. 많은 사람들이 바이 아메리카 미국산을 살 수 있겠구나. 그 토대가 갖춰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60% 포인트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럽도 그렇지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의 네. 핵심 이익 중에 하나인데, 근데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 비아디라든지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멕시코에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멕시코에 만들어서 수출하면 되겠다. 그렇죠. 멕시코에 공장 만들어 놓고 옆에다 부품 공장 세워 놓고 원산지 규정 75%라고 하는 것만 맞추게 되면 관세 없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싼 전기차를 멕시코에 만들어서, 왜냐하면 멕시코는 인건비도 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서 중국에 팔면 미국 북미 시장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그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이걸 너무 우려하니까 바이든이 100%의 관세를 매긴다고 했고, 그랬더니 멕시코 우에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멕시코로 들어오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장사꾼 기질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는 우리가 관세를 통해서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미국에서 니네 중국 전기차 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 짓고 팔아라. 우리 그거 환영한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팔고 싶으면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지 말고 수출을 통해서 들어오지 말고 미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산 쓰면서 미국산 일자리를 만들면서 팔면 우리가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멕시코는 지금은 무관세고 나중에 뭐 보편적 관세가 돼서 10%의 관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멕시코도 어쨌든 멕시코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중국이나 네. 혹은 멕시코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관세가 낮은 상황일 텐데, 그럼 중국산 전기차를 어떻게 딱 찍어서, 이게 왜냐하면 멕시코로 통해서 할 때 보통 막 일종의 세탁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국산 아니야. 이거 멕시코 거야, 멕시코. 사실상 그렇게 세탁해서 사실상 들어가려고 다른 나라 공장을 막 짓는 건데.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찍어내서 하느냐. 그 완벽하게 찍어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중국산 제품이 최대한 덜 들어가게 원산지 규정 같은 걸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75%를 써야 그 멕시코산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야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한데, 지금 제도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 기아 자동차가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북미산 부품 75%를 맞춰야만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을 할 때 무관세로 넘어갈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이 75%라고는 숫자가 원래는 60%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바꾼 거예요. 규정을 까다롭게 만든 맞습니다. 거예요? 그 멕시코산 전기차가 그 미국 자동차 시장을 너무 어지럽힌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75%로 높였는데 이걸 더 예.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멕시코에 공장을 돌리던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그 규정에 맞게끔 다시 또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해 나가려면 또 피해 나갈 수는 있겠네요. 좀 근데 피해 나게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놨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최근에 그 멕시코에 투자하는 중국 그 제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의자 만드는 업체들, 그 다음에 중장비 만드는 업체들, 이런
그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 가서 그냥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관세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미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근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자동차로 넘어갈 뻔하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제동을 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멕시코 통해서도 들어오지 마라. 맞습니다. 다 미국에서 그냥 해라. 네, 미국에서 하면 좋은데 인건비가 비싸서 멕시코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인건비 낮춰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그럼 와서 비싸질 와서 텐데. 비싸게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를 물리고 바깥에서 뭐 비슷한 가격에 만들든가 어차피 판매 가격은 그쵸. 비슷할 테니. 관세를 없애고 들어와서 인건비를 더 주고 국내에서 만들든가 그건 네가 선택을 해라 이런 선택지를 그러니까 주게 그럼 되는 뭘 거죠. 해도 비쌀 텐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산 뭐 10,000원짜리 아니면 미국산 3만 원짜리 뭘 맞습니다. 살래? 둘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거였 텐데. 그렇죠. 그럼 중국산도 3만 원, 미국산도 3만 원. 그렇게 되는 셈인데. 그래서 그 보편적 관세 10%가 실행이 되면 미국이 추가적으로 3.6%포인트의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감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컨셉 자체는 감세를 해주기 때문에 물건값이 올라서 이제 주머니 사정이 조금 헐거워지면 감세를 해서 다시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렇기 때문에 똔똔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걸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감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수 감소액과 관세 인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세수 증가액이 사실 엇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세 낮추는 거를 관세로는 대충 숫자로는 맞대요. 맞습니다. 야, 근데 이론적으로는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미국 내 물가가 높아질 테니 그렇죠.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 부담이 결국 커지는 건데. 그렇죠. 반대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그 DB 금융투자의 문홍철 네. 그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얼마 전에 보고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관세를 높이면 네. 무역이 잘 안 일어난다. 그렇죠. 경제 효율이 떨어지고 네.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안 일어난다. 그렇죠. 경제가 나빠져서. 그렇지. 자유무역이라면 얼마든지 생산을 하려고 했던 쪽에서 야, 이거 좀 못 만들겠는데 하고 안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겠네요.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다.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금리도 낮아질 수 있을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거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건데 네. 그게 그래서 너무 좋아 이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동차 값이 올랐으면 10대 팔릴 게 8대만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동차 세일 주면은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이미 본인이 실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경험,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본인은 아닐까라고 확신에 차 있다? 그렇죠. 진짜 그거는 좀 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뭐 미국이 잘 될지 못 될지 그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그 기아차 공장도 있고 뭐 무슨 맞습니다. 공장도 많은데. 그래서 멕시코 기아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USMC가 새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건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USMCA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새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막 엄청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국산 제품에 그렇게 많은 관세가 붙게 되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중국에서 미국 수출이 많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그 중국에 있는 증권 업체는 대미 수출이 한 17, 19%, 예. 20% 정도 줄어든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80%가 중간재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을 하면 중국은 그 중간재로 최종재를 만들어서 뭐 유럽에도 팔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팔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미국 이제-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조금 간접 효과이긴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수출 못하고 중국도 수출 못하고. 맞습니다. 중국 수출 못하는 덤터기는 또 우리나라가 반은 쓰고. 그렇죠. 우리가 제일 안 좋네. 그리고 또 그 중국의 관세가 높게 매기면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안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예요. 뭐 또 있습니까?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거. 너희는 우리한테 흑자를 내는 무역 나라야? 흑자를 니네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걸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올해 7월 기준까지로 봤을 때 미국이 적자를 보는 10개
국가를 그 순위대로 줄 세워 놓은 겁니다. 예. 당연히 중국이겠고 멕시코, 베트남. 사실 중국, 멕시코, 베트남은 중국이 좀 우회 수출하는 통로이긴 해. 멕시코, 베트남은. 그걸 제외하면 뭐 대만,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트럼프가 한국 FTA를 굉장히 공격을 할 때 니네 미국의 흑자를 너무 많이 낸다. 그때가 228억 달러였어요. 예. 근데 근데 올해는 7월까지 해서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무역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또 똑같이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도 그 위에 대만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베트남, 멕시코 있으니까 일단 저기부터 먼저 하시고. 그렇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게 대만이랑 한국 정도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더 줄었고. 우린 대만보다 적다고 주장합시다. 끝까지. 그렇죠. 대만보다 적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대만한테도 먹이고 니한테 먹일게라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역 적자 때문에 분명히 공격해 들어올 텐데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이런 그 전략을 미리 짜놔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짜야 됩니까? 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하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미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예. 사실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그렇게 트럼프가 공격을 할 때 노골적으로 미국산 천연가스랑 원유를 많이 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많이 사왔죠. 그때 미국 많이 거. 사왔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때 사오고 나서부터 무역 적자가 거의 반토막이 나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다시 역전이 되는 상황인 건데 또 트럼프가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오면 됩니다. 이것저것 좀 사주고 그렇죠. 우리 열심히 숙제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줘. 맞습니다. 읍소한다. 흡수하는 방법인 거죠. 이미 한번 통했으니까. 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미 FTA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 트럼프가 명확하게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현대차가 이제 FTA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픽업 트럭 관세가 0%로 줄어들어요. 예. 원래는 20%였는데. 원래 그 계획돼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20년 미루겠다. 이거 딱 하나 목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바꿔주고 그냥 대부분 다른 것들은 비슷하게 끝이 났단 말이에요. 현대차만 죽어라. 뭐 현대차 입장에서도 양보를 한 거겠죠. 픽업트럭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걸 우리가 수출하는 우리가 거. 수출하는 걸. 현대차가 북미에서 되게 잘 나가는데 사실 픽업 트럭은 북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차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미국 브랜드가 다 잡고 있는데 현대차가 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도요타처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막겠다라고 해서 그것만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우리가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니네도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목적한 바를 우리가 캐치를 하고 들어주게 되면 금방 돌아서서 악수하고 자기 공치사를 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찾는다고 하면 충분히 뭐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제 그 서울시립대 송희달 교수님하고 트럼프 얘기 좀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각종 인터뷰에서 그 우리나라 방위비 좀 더 내라. 그 했는데 결국 못 받아내고 임기가 끝났는데 네. 그게 억울하다는 걸 한 100번쯤 얘기했대. 트럼프가 트럼프가 각종 인터뷰에서 얘기한 걸 자기가 세봤더니 한 100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야. 얼마나 받으려고 그럴까. 이제 그런 무섭다. 것들을 안 주려면 봅니다. 저희도 뭔가 다른 걸 줘야겠죠. 뭘 내주긴 내줘야 되겠네요. 참.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데 쉽지는 않겠다.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그래도 한국이 트럼프만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LG전자가 테네시주에 되게 큰 그 세탁기 공장을 짓겠다. 연산 뭐 100만 대인가 되는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 짓지 않냐.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내줘야 한다. 맞습니다. 내주는 게 전략이에요? 내주는 게 전략이라기보다는 살짝만 내주는 척만 한다. 아니, 내주고 그 마무리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걸 내준다라고 표현하기는 살을 주고 뼈를 뭐 취한다. 전하 나라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10개 달라고 할 거 뭐 한두 개만 주고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힘에 놀리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큰일이다, 큰일이야. 공장이 미국에 간다는 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가 다 미국으로 간다는 미국으로 뜻이고. 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IRA법에서 반도체 뭐 짓고 배터리 공장 짓고 하면 뭐 그 줄지 안 줄지 또 모른다면서요. 그것도 그러니까 문제예요. 얼마나 리스키한 거예요. 폐기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네. 강대국의 논리에 좀 쉽지
쓸리는 세게 것 나가야 같아서. 된다 우리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뭐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도 배째라 이런 전략으로 해야 되나? 그거 다 시범 케이스로 째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겠다. 야, 쉽지 않네요. 요거 좀 추가로 나오면 또 네. 업데이트를 좀 해주십시오. 그 알겠습니다. 기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근데 진짜 트럼프가 네. 이렇게 한다고 한 걸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냥 다 선거용 발언이었고요. 제가 이제 재선 대통령인데 뭐 더 지지율이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일까요? 저는 뭐 대부분 다 할 거라고 할것 판단을 같아요? 합니다. 뭔가 왜냐면 이건 뭐 그때 당시에도 신념이니까? 그랬고. 근데 그런 얘기는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했을 때는 워낙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그 백악관 내에서도 뭐 공화당 내에서도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아젠다가 그 같은 편끼리도 잘 먹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가 더 세게 얘기하고 뭐 네네네. 더 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설득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 트럼프주의, 트럼피즘이 네. 이미 보편화된 약간 그런 컨셉이라 그렇게까지 과격하진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 미국 공화당의 그런- 정당 그런 강령 자체가 해석도 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랑 거의 똑같아요. 예. 오히려 그래서 더 잘 될 건지 네. 그때는 그래서 트럼프가 더 세게 막 밀어붙였던 측면도 사실 있는데 네. 조금 완화된 정책으로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 좀 나을 것 같고 뭐 그렇죠. 큰일인데 정말 이러면. 아유. 트럼프가 좋아하는 걸 빨리 그냥 열심히 외교 라인을 동원해서 뭘 좋아하는지 맛있는 걸 좋아하는 건지 우쭈쭈를 좋아한다는데? 우찌 좋아요 좀 많이 해주고 그냥 좋아요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나 알겠습니다. 임상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